자, 신협에 넣어둔 돈도 빼야 할까요?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빼라 말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새마을금고 영상도 올렸다가 이야기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고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자, 신협 부실 빨간불 켜졌다. 연체율 4.35%에 적자가 1천억이 났다. 그래서 신협 건전성 현황을 보시면요, 2.47%의 연체율에서 2,883억 수익을 보던 작년. 근데 문제는 작년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올해보다 심각했죠. 그러면 올해 막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막 이렇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손실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즉 올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특례로 억지로 올린 시장이지 실질적으로 부실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젠가 게임 많이 해보셨죠? 저희가 젠가 비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젠가가 딱 이 정도 높이가 정상화 높이에요. 근데 밑에 거 빼서 계속 올려봐요. 그래도 초이노믹스 터지던 시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터지던 시기는 다음 놈 죽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던 시기죠. 근데 2023년에는요 그래서 밑에는 많이 부실해졌는데 위에는 더 이런 식으로 더 쌓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식으로 부실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협 같은 경우는 대출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해주고 PF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가 커지고 문제는 악화된 이유는 대규모 PF 부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PF 부실 이전에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PF 부실 때문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PF 부실 현황도 엄청 심각해졌다. 대출액은 오히려 줄었는데 연체율은 더 늘어났다는 소리죠. 올해는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갔던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잔액 같은 경우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과거 대비로는 지난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연체율만 잔뜩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요 신협 같은 경우가 부실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연체율도 많이 늘어났고 부실률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화곡동 빌라 사셔가지고 문제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때 화곡동 빌라에서 업자들이 신협이랑 했는데요. 화곡동 빌라죠? 강서구 신협이랑 한 게 아니라 수도권 외곽 신협이랑 협업을 해가지고요. 여기만 대출이 가능했어요. 시립지금 3천만원. 당시에 여기가 한 1억 9천 정도 했었는데 2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70% 나온다고 해도 1억 4천이죠. 그러면 시립지금이 7천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대출이 1억 5천까지 나오게. 그러면 1억 5천이면은 정확히 갑시다. 1억 9천에서 70% 나오면은 1억 3,300이니까 1억 9천이면은 얼마죠? 자기 자본이 6,700 정도가 필요했죠. 근데 요걸 대출을 1억 5천까지 끌어올려요. 어떻게? 1억 9천짜리 집을 한 2억 2천 정도까지 감정평가를 올립니다. 감정평가액을 올려서 대출을 1억 5천 나오게 만들어줘요. 플러스 신용대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본은 3천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신협집이죠. 그래서 이 빌라 자체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신탁 등기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9천짜리 집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화곡동 빌라라고 그랬죠. 화곡동 빌라는 어떤 동네? 수원 전세 사기 많이 터지고요. 또 대전 전세 사기 이야기 나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쭉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터지지 않았던 거지. 무자본 갭투기의 성지는 화곡동이에요. 강서구 화곡동. 거기가 가보면 저희 뒷광고는 안 해도 앞광고는 한다고 그랬죠.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요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화곡동 가가지고 직접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로 아파트가 몇 개 있긴 한데 그 아파트 제외하고는 쫙 다 빌라예요. 심지어는 저 영상에 나오는데요. 글린빌라. 글린빌라가 뭐냐면은 용도상으로는 연립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데 요거를 잘 리모델링하고 개조해가지고 빌라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요런 데 들어가면은 인생 망합니다. 다음 생자도 절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동네고, 저런 동네에서 신협이 굉장히 위험한 대출을 많이 빌려줬어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PF 문제는 또 왜 터지느냐. PF뿐만이 아니라 건설, 부동산 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2019년 대비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커서 오히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한번 개 터졌기 때문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은 그때 안 했던 상호금융 쪽에서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저희가 저축은행 이야기도 하고 상호금융 이야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금융권이라고 부르죠. 딱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번진다. 왜냐면 과거에는 얘네만 PF 많이 빌려줘서 얘네만 독박 썼는데 이번에는 돈 된답시고 전부 다 PF를 많이 들어가서. 근데 PF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현장도 위험해요. 아파트 현장도 지금 공사 중단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이고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상가, 지산,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혹은 그 다음에 뭐 B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터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터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업장도 있고 나쁜 사업장도 있지만 좋은 사업장에만 대출을 내준 신협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F 리스크가 크지 않은 신협도 있을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모든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새마을금고가 있고 안전한 새마을금고도 있는데, 문제는 위험한 새마을금고가 터지면 안전한 새마을금고까지 공포심이 번져서 뱅크런이 날 수도 있다. 신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터지면, 근데 진짜 완전히 망할 정도로 터지지 않으면 그래도 내 돈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터지면 심리라는 게 내 돈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빼가서 뱅크런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한 거 봤죠? 2일 정도에 거의 뱅크런 작살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뱅크런 나면요, 2일은 어림도 없고 하루 안에 다 끝나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쪽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외국 같은 경우 뭐 일본 같은 데만 가더라도 현금 들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카드 잘 안 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카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딱 들고 가서 띡 찍잖아요. 삼성페이입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처럼 홈 뱅킹 앱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도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돈 빠지는 속도 진짜 어마무시할 거예요. 근데 터지고 난 뒤에 내가 빼려고 보면은 이미 늦는다. 우리 수강 신청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학교 때 수강 신청했을 때 진짜 좋은 과목들 있잖아요. 학점 엄청 잘 주고 개 널널한 과목.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들었던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 중에서 스키 수업. 이거 수업 한 번도 안 나가고 방학 때 스키장 5일 동안 가가지고 실력 얼마 안 늘었나 해서 많이 안 늘었으면 A, 많이 늘었으면 A+. 이렇게 준 수업 같은 경우는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강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넣으려면 학교 가서 신청했어요. 방학 때도 학교 나가가지고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강 신청했던 것처럼 돈 빠지는 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내가 빼려고 했는데 이미 남들이 다 빼서 못 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예금 인출 안 된 은행이 있었죠. 특히 신협 같은 경우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금리 적금 만기됐는데 해지 불가 해가지고 특반 적금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됐는데 해지도 안 되고, 그게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이체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먼저 빼가면 내 돈을 빨리 못 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군데가 있으면요, 많이 터지더라도 30개 이상 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요 30개에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뱅크런이 일어날 때 계속 내 돈 못 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도 난 4천만 원만 넣어놨어. 이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 첫 파산 동결이 오래 난 거 알죠? 2011년에 터졌는데. 물론 그 전에 예금 금액은 받았겠지만 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만큼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날아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가 빼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보이실 거다. 지금은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터질 리스크가 많지 않은 게 이자 수익 비중이 92% 정도 되기 때문에 예대 수익으로 많이 올리고 있어서 터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래서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으로 이자가 좀 적더라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린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